네, 안녕하세요. 백설 읽어준 남자 킬리만입니다. 오늘은 2019년 11월 11일 저녁 10시 14분입니다. 오늘 뉴스 소개를 하기 전에 먼저 유튜브 방송에서 리플로 스캠을 하고 있는 방송을 먼저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유튜브에 리플 스캠 영상들이 지금 판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한글로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 다 스캠 방송이에요. 블레드 갈링하우스라고 되어 있고 리플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들어가 보면은 XRP를 본인 계정으로 보내면은 본인들이 10배에 해당하는 XRP를 추가로 더 보내주겠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뭐 현재 이 영상 하나 띄워놓고 뭐 있으면은 아래쪽에 보면은 1000 XRP 보내면은 10,000개 보내주고, 50,000개 보내면은 50만 개 보내줄 거고, 100만 개 보내면은 1000만 개 돌려 보내겠다. 이거 다 스캠입니다. 스캠이에요. 다 팩트 아니에요. 지금 여기 동시 시청자가 8,500명이에요. 자, 이 리플이라고 써진 애를 한번 볼게요. 똑같은 방송 이렇게 하면서 똑같은 글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지금까지 올린 영상들 보면은 그냥 이것만 올리면서 계속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올렸던 영상들을 보면 전혀 뭐 리플하고 관계없는 영상, 그러니까 다른 사람 계정 하나 아니면 본인 계정을 활용했는지 이런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까지는 트윗에서 이런 사기들을 많이 쳤거든요. 뭐 이오스 관련해서도 하고 이더 관련해서도 하고, 몇 개를 보내면 몇 개를 다시 보내주겠다, 회사 마케팅이다. 근데 실제로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이것은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본인의 자산이 본인 계정에서 다른 곳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그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전송하고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9년 11월 11일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한번 훑어보도록 할게요.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체크가 비트코인 자동 저축 서비스를 출시하였습니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은 은행 계좌 내에 자금이 자동으로 거래소로 입금되어서 미리 약정한 규모의 비트코인이 구매된다고 합니다. 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청약 통장 같은 거 들어놓으면은 우리 주 거래 그 통장에서 청약 통장으로 돈이 빠져나가듯이 그렇게 이제 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자동으로 돈이 빠져나가서 코인 거래소에서 가서 이게 비트코인으로 거래가 된다, 비트코인으로 자동으로 매수가 된다, 이런 이야기네요. 한마디로 비트코인 적금이 드는 거죠. 자, 일본은 한국처럼 규제가 그렇게 강한 것 같지가 않네요. 자, 이러한 분할 매수법이 불어오면은 봉급날 은행에서 거래소로 돈을 보내고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매월 사주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증권형 토큰 소식입니다. 타일중앙거래소가 첫 부동산 증권형 토큰을 상장하였다고 합니다. 자, 미국 부동산 네트워크 플랫폼 리얼티가 이더리움 기반 탈중앙거래소 프로토콜 리얼 토큰을 상장하였습니다. 리얼티는 전세계 투자자들이 미국 부동산의 소유권 일부에 투자할 수 있는 웹 플랫폼입니다. 리얼 토큰은 토큰 형태로 발행된 재산 소유권으로, 이번에 상장된 토큰은 리얼티의 대표적인 소유 부동산인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9943 말레워 스트리트를 기반 자산으로 한다고 하네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리얼티에서 이런 이제 주택들을 다 매수를 합니다. 매수를 하고 여기에 토큰을 발행해서 토큰에 투자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따른 지분들이 전부 다 토큰화가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월 수익이 나오면은 이제 임대료가 나오겠죠. 임대료를 이 토큰 쪽에다가 분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증권형 토큰이 활성화가 되면은 이렇게 아파트, 건물, 그리고 뭐 선박 이런 게 전부 다 증권화 토큰으로 발행되어서
거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선박을 살려면은 개인이 못 사잖아요. 큰 뭐 건물을 살려고 해도 개인이 못 사고, 하지만 토큰화가 되면은 그 토큰을 사서 그만큼의 지분을 갖고 그만큼의 수익을 배분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블록체인 전문 벤처 투자사 블록벤처 캐피탈이 캐나다 첫 규제 적격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CUSD를 출시하였습니다. 해당 업체는 앞서서 첫 캐나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CATDT를 출시한 바가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 제가 들어보지 못한 스테이블 코인들로 봐서는 규모가 뭐 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여하튼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 발행되고 늘어날수록 크립토 시장으로 자금들은 더 많이 들어오는 거니까 좋은 현상입니다. 자, 폴로닉스에 12일날 트론이 상장된다고 하네요. 폴로닉스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오래됐던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있어서 미국인들이 전혀 여기서 사용을 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폴로닉스의 파워는 굉장히 많이 약해졌다, 그게 이제 팩트일 것 같고, 자, 하지만 트론이 폴로닉스에 상장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제가 파악한 바로는 미국에서 트론은 굉장히 개무시를 당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왜냐하면은 트론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질 않아요. 이거 컨트롤 C, 컨트롤 V, 모든 것을 남의 마케팅, 백서도 남의 거 베껴오고, 마케팅도 남의 거 베껴오고, 그런 추적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폴로닉스에서 이렇게 상장했다는 것은 앞으로 코인베이스나 코인베이스 프로에서도 상장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트론의 위상이 언젠간 바뀌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봐도 내년 정도 되면은 트론이 코인베이스에 상장되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뭐 안 될 수도 있지만은 코인베이스 상장 자체가 큰 의미를 갖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장 안 돼 있는 거 맞죠? 자,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코인베이스하고 코인베이스 프로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고, 미국에서 유일하게 달러를 가지고 코인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코인베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베이스에 상장한다는 것은 굉장한 큰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코인베이스에는 총 17개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트론이 상장이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데이터들만 피드되어지고 있는 여기 항목에는 들어가 있죠. 코인 투자를 처음 하신 분들이 저에게 이 코인 투자해도 괜찮습니까? 뭐 이런 것을 물어보시면은 항상 답은 전 똑같은 것 같아요. 시총 10위 안에 거를 투자하세요, 이거 하나 하고, 두 번째 그 범위를 넓히고 싶으시면은 코인베이스에 상장되어 있는 프로젝트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코인베이스에 상장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힘든 일이고, 이 미국 법규 안에 들어가는 것들만 이렇게 상장을 합니다. 이 프로젝트가 잘못되면은 이 상장 거래소에도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검증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코인베이스입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 프로는 이렇게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곳인데 대략적으로 뒤져봐도 트론은 보이지 않습니다. 코인베이스나 코인베이스 프로에 상장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트론이 나쁜 게 아니라 기회가, 가격 펌핑할 수 있는 기회가 한번 남아 있다, 좋은 찬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게 트론이지 않을까 싶네요. 하지만 제 미국 지인들한테 물어보면은 역시 트론에 대한 투자는 조금 꺼리는 그런 느낌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캐시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캐시가 15일날 하드포크가 예정되어 있고 노드의 68%가 준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자, 하드포크 하면은 하디슈죠. 호재죠, 호재. 또 다른 또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거의 하드포크가 아닙니다. 소프트포크입니다. 그냥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6개월에 한 번씩 그 비트코인 캐시 진영에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포크니 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니 이런 용어를 써야 되는데, 하드포크라는 용어를 쓰면은 뭔가 더 커 보이고 또 가격적인 상승을 또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을 쓰지 않나 또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홀더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가만히 계시면 되는 거고, 노드 쪽에서 이 소프트웨어만 전부 다 업그레이드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걱정하실 부분들은 아닙니다. 단지 이게 하드 포크라는 용어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겠네요. 소프트 포크라고 할게요. 자, 이번엔 누군가가 알트코인이 성숙하고 있다고 좋은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나스닥이 인수한 블록체인 스타트업 신노버라는 업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 총괄을 하셨던 분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네요. 알트코인 시장이 성숙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기술적으로 난관을 극복하지 못한 프로젝트들은 마케팅만으로 더 이상 살아남기 힘들어진 반면에, 일부 실력을 갖춘 프로젝트들이 비트코인과 어깨를 나란히 할 준비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기술력 없는 지금 알트코인들은 광고하고 뭐 그런 것만으로 더 이상 살아남기 힘들 거다. 그리고 실력을 갖춘 알트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자, 나스닥과 연관이 있으신 분이 이런 발언을 해서 굉장히 보기 좋네요. 비트만 가면 안 되죠. 알트도 같이 먹고 살아야죠. 자, 비트코인이 단기 하락 중에 있습니다. 8,700달러 선이 반납되었네요. 자, 지난주 방송에서 여기가 삼각 수렴이고, 그리고 거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조만간 끝부분에서 방향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여기서 상승 쪽으로 나오지 않고 하락 쪽으로 나와서 조금 많이 쫄리네요. 그리고 상승 자체는 제가 보고 있는 것은 121선 여기 위로 올라가야지만이 그래도 상승 추세로 변경되지 않을까 했는데 계속 뚫지를 못하고 있고, 그리고 201선에 대해서 계속 지지를 해줬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뚫려 버리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리고 CME 갭이 8800선에서 있어서 그 부분을 매크로 가는 걸로 현재는 보이는데, 볼린저 밴드 21선 아래까지 뚫려 버려서 지금은 조금 쫄리고 있습니다. 자, 후쿠시마 은행에서 리플 기반 결제 앱인 머니탭을 도입을 한다고 하네요. 후쿠시마 은행이 일본 SBI 그룹과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의 일환으로 후쿠시마 은행은 SBI 그룹의 리플 기반 송금 앱인 머니탭을 후쿠시마 지역 대출 업무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제가 리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리플이 엑스커런트를 쓰든 ODL을 쓰든 지금 국제 송금하고 관련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본 내부에서 후쿠시마 지역 내부에서 대출 업무를 사용한다는 게 큰 호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리플을 국제 송금용으로만 사용한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고정관념 자체가 지금 잘못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리플 기반의 결제 앱이 나왔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실사용에도 많이 사용되는 그런 시스템도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네요. 자, 이번에는 나쁜 놈들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천억대 투자 사기업체 코인업 대표에게 징역 16년을 때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강석정 코인업 대표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업체 내 최상위 직급자 8명에게는 징역 6년에서 1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가상화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용해서 실체가 불분명한 코인을 매개로 해서 다수 투자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후순위 투자자의 돈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상당한 이익을 취했다. 지금 이게 코인 사기 사건이 아니라 다단계 사기 사건을 코인이 계속 그 관심들을 가지니까 코인을 이용해서 친 거예요. 아예 어떤 그 코인에 관련해서 어떤 프로젝트가 제대로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떤 코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단계로 완전히 사기를 친 거죠. 바로 이런 것을 폰지 사기라고 하는 거고요.
뒤에서 투자된 돈을 먼저 투자한 사람들한테 돌려 이자를 줘가면서 뭔가를 했겠죠. 그리고 이 행사장들 영상들 보면은 전부 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에요. 코인이 뭔지도 모르고 블록체인이 뭔지도 잘 모르시면서 여기 소개 저기 소개 받으면서 그렇게 가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궁금해 죽겠어요. 이분들 16년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그분들의 돈을 어느 정도 회복을 해줄 수 있느냐,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 정말 힘들게 모은 돈들이고, 그리고 퇴직금이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돈들 모아가지고 자기들 배 불리고, 자, 이 사람들 징역 때리는 거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자금을 회수해가지고 피해자들한테 되돌려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뉴스들까지 조금 더 나왔으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비효율적인 상장 체계가 프로젝트의 핵심 문제라고 김경수 블록체인 이더랩 대표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네요. 자, 프로젝트들의 주요 고민 중에 하나가 거래소 상장에 대한 정보에 대한 비대칭성이다. 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여전히 비효율적인 마케팅 비용 지출, 거래소별로 체계화되지 않은 상장 조건 등으로 인해서 관련 비즈니스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안정화와 함께 컨설팅 업체들도 성장해야 하지만은 시장 침체로 인해 다수의 업체가 사라지며 업계 전반에 큰 공백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상황에 맞는 효율적인 전략과 시장 트렌드에 맞는 실시간 정보, 커뮤니티와 유기적인 전략적 마케팅 등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더렘은 이런 또 사업에 대한 확장성을 이야기했네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상장 에이전시에 대한 사업을 진출하겠다고 선언을 했다고 하네요. 이 뉴스에서 제가 VC 이야기 잠깐만 할게요. 벤처 캐피탈들 이야기 하나만 하자면은, 보통 이제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는 이런 프로젝트가 있으면은 그런 프로젝트에 돈을 투자를 해주잖아요. 그런 이제 긍정적인 모습만 이 시장에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자기의 그 협력사 그리고 어떤 벤처 캐피탈이 들어갔느니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이렇게 지원을 받지도 않고 역으로 벤처 캐피탈한테 돈을 주고 이름만 빌려서 이렇게 벤처 캐피탈의 이름을 등재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벤처 캐피탈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컨설팅을 받는데 거기에 따른 컨설팅 비용을 받습니다. 막 1억 이렇게 컨설팅 비용을 받아요. 근데 1억이라는 비용을 이렇게 주더라도 이 벤처 캐피탈이 앞으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준다, 자금을 지원해준다, 얼마라도 지원해준다, 그런 확답이 없다고 합니다. 그냥 이 벤처 캐피탈의 상담을 받고 이런 이제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는 비용만 1억인 거죠. 이게 1억을 어떻게 보면 그냥 날릴 수도 있는 돈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큰 고래들한테 이렇게 자금을 조금 의미 없이 뺏기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 자, 이런 비하인드 이야기 하나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OKEX 코리아에서 원화 마켓에 USDT를 상장했다고 합니다. 참 재밌는 경우입니다, 이게. 자, OKEX 코리아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면은 실제로 원화 마켓에 이렇게 테더가 상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환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그냥 코인 거래소에서 이렇게 달러가 올라갈 것 같으면은 USDT를 사면 되는 거고, 원화가 더 올라갈 것 같으면은 여기서 또 팔면 되는 거고. 자, 환율에 대한 변동률은 크지 않아서 코인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그다지 관심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다른 은행이나 다른 기관에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코인 거래소에서 이렇게 외환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지 않을까 싶네요. 현재 거래량들 보면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SV에 비교해서 거래량 자체가 많지 않은 것은 확인이 되고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블록체인에 관련된 구인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네요. 최근 구직 사이트에 의하면은 최근 몇 년간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분야 글로벌 전통 기업의 인재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딜로이트, 세계 최대 컴퓨터 제조 업체 IBM, 보안 업체 액센추어, 글로벌 정보 통신 업체 시스코, 세계 최대 항공 장비 제조사 콜린스 에어로스 스페이스. 자, 그리고 그 외에도 JP 모건 등의 금융 분야 블록체인 인재 수요가 급증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은 바로 이 업체들에서 앞으로 뉴스들이 추가적으로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저는 사실은 JP 모건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에서는 지금 페이스북에 리브라가 나서서 지금 몰매를 맞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거기보다 JP 모건이 지금 뭘 준비하고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더 많이 궁금하거든요. 자, 이 JP 모건이 연방 준비 제도를 만드는데 굉장히 공헌을 했었고, 지금도 주주의 역할을 하고 있고, 또한 JP 모건이 지금 전 세계 은의 45% 정도를 모으는데 성공을 했거든요. 그리고 코인 발행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가 지금은 쏙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현재 금융 분야에 관련된 블록체인 인재를 계속적으로 모으고 있는 걸로 봐서는 무엇인가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베트남에서도 블록체인 관련해서 기술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하네요. 호치민시는 스마트 시티 건설을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 관련 규제 프레임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록체인 기술 적용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해서 각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며 2025년까지 국가혁신형 창업 생태계 지원 사업을 통해 블록체인 창업에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등 혜택을 지원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공공 서비스와 도시 관리에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등장으로 금융기관, 시중은행, 중앙은행 등 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거래자 간의 금융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거래 시스템의 효율성, 투명성을 향상시켰으며 관련 절차는 간소화되었습니다. 자, 앞으로 동남아시아 뉴스들도 간간히 나오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자, 싱가포르 쪽 이야기고요. 싱가포르 중앙은행에서 블록체인 외환결제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네요. 최근 싱가포르 중앙은행인 통화청이 JP모건, 테마섹 등 금융기관과 협력해서 블록체인 기반 외환결제 프로토타입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해당 프로토타입은 동일 네트워크에서 다른 통화들 간의 결제 지원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으며, 현재 상용화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의 통합 가능성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외환결제 프로토타입이면은 분명히 국제 송금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XRP와 경쟁 관계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계속 관찰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JP 모건이 들어가 있는 게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외환 송금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제가 만난 프로젝트들을 보면은 이런 그 외환 송금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팀들이 다수가 있는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리플과 경쟁 관계에 있을 수 있는 업체들이 앞으로도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리플 쪽에 꼭 악재가 된다, 이런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블록체인 외환 결제 시스템이나 외환 송금 시스템 이런 것 자체가 그 블록체인 내에 있어서 서로의 1등을 하냐 2등 하냐 이런 싸움이 아니라 기존 금융 시장하고의 그런 경쟁 관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업체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서로 경쟁하면서 기술이 조금씩 더 빨리 업그레이드가 될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고, 블록체인 관련해서 외환결제 시스템에 대한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결코 나쁜 악재가 아니라, 이런 것은 시장의 활성화 관심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측면을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 코어 측에서 0.19 버전 클라이언트가 출시되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코어라는 것은 그 비트코인 쪽에 있어서 그 개발자들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 비트코인 캐시가 나왔을 때도 그 비트코인 코어 측, 이런 이제 비트코인을 지키려는 모임하고, 그리고 우지한 측, 이렇게 이제 싸움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싸움에서 이제 서로 의견이 합치가 되지 않아서 비트코인하고 비트코인 캐시가 이렇게 분리되어 나왔던 거고,
그때도 비트코인 코어 측에서 비트코인 기존 방식을 유지하자 이렇게 갔기 때문에 두 개로 뭐 쪼개졌던 거고요. 자, 이전 버전이 6개월 전에 있었고 이번에 이 버전 나왔고 또 내년 5월 달에 새로운 버전이 이렇게 나올 거다. 그러니까 여기도 6개월마다 소프트웨어가 꾸준히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채굴업체 전문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것이 차라리 채굴하는 것보다 수익성이 좋다. 한마디로 거래소에서 사는 게 이렇게 채굴하는 것보다 수익성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채굴 풀의 상황들이 좋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최근 캐나다 소재 친환경 비트코인 채굴 업체 그 채굴 경영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암호화폐 채굴 산업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산업이다. 현재 조지아는 비효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은 비트코인을 시장에서 거래하며 매집 및 투자하는 것이 채굴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비트코인 채굴 장비는 세계 최대 암호화폐 채굴기 제조업체인 비트메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더 효율적인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고 경쟁 업체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 채굴 업체들의 그 비용들이 많은 부분에서 나가겠죠. 일단 공간을 대여해야 될 거고,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이 나가는 게 전기세가 많이 나갈 거고, 그리고 일단 장비인데 장비를 하나 뭐 사면은 그게 계속 쓰는 게 아니라 비트메인 업체에서는 우지한이에 비트메인에서는 새로운 장비를 또 꺼내버리니까 효율성이 더 좋은 걸 꺼내서 또 판매를 하니까 기존에 있었던 걸로는 효율성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장비를 또 구매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의 뭐 한 나라에서는 유럽인지 아프리카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한 나라의 전기세의 10분의 1을 비트코인 이렇게 채굴하는데 사용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나라였나? 한 마을이었나? 죄송합니다. 그래서 비탈리기가 한마디 합니다. 야, 비트코인 그리고 라이트코인 니들도 지분 증명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자, 비탈릭 부텔린이 최근 인터뷰에서 지분 증명이 네트워크 보안 측면에서 작업 증명보다 우수하다.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등도 포스로 전환하기를 바란다. 완전한 형태의 포스를 채택하지 않아도 좋다. 왜냐하면 포스의 네트워크 보안성은 그 자체만으로 다른 방식에 비해 뛰어나기 때문이다. 블록체인 생산 과정에서 지나치게 거래 수수료에 의존하는 것은 네트워크 보안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비트코인을 예로 들자면은 1일 블록 보상이 700만 달러지만은 1일 거래 수수료는 14만 달러에 불과하기 때문에 해당 금액으로 네트워크 운영을 보장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한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비트코인은 4분기의 강세 전망이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랬답니다. 자, 2018년을 제외하고 비트코인 시세는 4분기에 강세 흐름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2018년 같은 경우는 뭐 비트코인의 채굴 비용이 높았고 기업 운영 적자 부담이 느낀 채굴자들이 매도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비트코인의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하고요. 한번 이 애널리스트를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재밌는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일본에 있어서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자들 속에서 보유량을 한번 체크했답니다. 지갑 보유가 아닙니다. 그건 알 수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거래소 이용자 암호화폐 현물 평가액을 뭐 보면은 1위가 비트코인이고 2위가 XRP라고 합니다. 3위가 모나이고요. 희한하게 보면은 우리 XRP 같은 경우가 한국하고 일본에서 굉장히 인기가 높습니다. XRP 같은 경우도 업비트에서 거래량이 거의 뭐 2등 뭐 이렇잖아요. 지금 세계 순위 보면은 좀 뒤져요. 지금 보면은 XRP 자체가 비트코인 다음으로 항상 2위를 차지합니다. 거기 거래 대금 기준이고요. 자, 이것은 이제 24시간 거래량 기준으로 해서 지금 소팅을 한 건데 보면은 XRP는 한 7위 정도 돼요. 전 세계적으로 7위인데 지금 한국하고 일본하고 이 두 군데에서는 어마어마한 인기를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일단은 알고 넘어가실게요.
뭐 일본 이야기 나온 김에 이거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지금 일본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 대한 뉴스들이 많이 없어진 상황인데 여전히 중요합니다. 이 자료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거래함에 있어서 24시간 동안 어떠한 명목 화폐가 가장 많이 쓰였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US 달러가 한 73%, 70 거의 74%에 이제 육박하고, 그리고 엔화입니다. 엔화가 14%. 그 다음이 원하고요. 한 9% 정도. 지금 엔화의 비중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 봤을 때는 이 정도까지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높았었는데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건 맞지만은 원화의 비중보다 훨씬 높다. 이것은 알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더리움 재단에 있어서 조셉 루빈이 또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디지털 경제 시대에 독보적 가치를 지녔다. 자, 새로운 신흥 디지털 경제 시대에 스테이블 코인은 독보적 가치를 지녔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일정 수준의 가격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암호화폐 변동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완적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블록체인 생태계 내에서 상품에 대한 가격 설정, 거래를 지원합니다. 다가올 디지털 경제 시대에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지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스테이블 코인을 중요하게 봅니다. 크립토 시장 자체의 성장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CBDC가 나오더라도 지금 나왔다 해서 당장에 크립토 시장에 큰 자금이 유입되거나 전혀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단지 그 세력들이 그런 뉴스들을 어떻게 이용하냐의 문제이지, CBDC가 발행됐다 해서 지금 크립토 시장에 자금이 유입돼서 양적 완화가 된다? 전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CBDC가 이렇게 크립토 시장으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하나의 방법 자체는 스테이블 코인일 거예요. 지금 각국 정부에서 계속 CBDC를 발행하려고 하면서 계속 선을 긋고 있고 벽을 쌓고 있는데, 크립토 시장하고 이렇게 벽을 계속 쌓고 있잖아요. 그 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스테이블 코인일 거예요. 이것은 또 추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나쁜 소식이고요. 무등산 호랑이가 잡아가야 될 놈들 소식입니다. 자, 스캠코인 원코인의 피해액이 미 법원 추정치의 3배에서 4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3대 암호화폐 스캠 중에 하나인 이 원코인의 총 피해액은 미국 법원이 발표한 추정치의 3배에서 4배 수준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원코인 프로젝트 창업자 루아 이그나토바는 미국 법원에서 4억 달러 규모의 폰지 사기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견된 자료에서 원코인이 한 개 대륙에서만 40억 달러 이상 모금한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실제 원코인 토큰은 본질적으로 가치가 없어 실제로 거래되지 않았으며, 전형적인 다단계 사기 마케팅 수법을 사용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졌습니다. 폰지 사기 이야기 나오고 다단계 이야기 나옵니다. 아무리 좋은 것들도 다단계를 통해서 하시는 것들은 아닌 것 같아요. 좋은 게 나올 확률이 매우 적습니다. 처음에 리플의 XRP가 한국에 들어올 때 다단계를 통해서 들어왔다, 그런 이야기들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한때 XRP가 다단계 조직이 통해서 한국에 이렇게 뿌려졌고 그 사람들이 수익을 많이 남겼다, 그런 사례 가지고 사람을 꼬셔갖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그냥 무시하세요. 무조건 다단계 이런 코인들이 아니어도 충분히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메이저 코인, 비트코인 이쪽에 포커스를 많이 맞춰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트레이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을 얼마나 잘 맞추느냐, 이게 아닐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본인의 자금을 잘 관리하는 겁니다. 투자라는 것을 하루 이틀 할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자금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게 장기 자금인지 단기 자금인지 계속 구별해 가면서 위험률을 계속 줄여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방송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